합시다. 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상식이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 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상한데? 이 사람 뭐고? 저기요! 저기요! 아무래도 이상한데. 신고해야겠다. 아니, 내가 아무리 인턴이라지만 자기 할 일까지 내보고 정리하라 하노. 독수리 보자. 형님아. 마 어디고? 네, 회사에서 야근하고 있지. 네 그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거 아이가? 그 뭐 인턴인가? 야, 너 그 회사는 뭐 인턴도 뭐 야근 시키나? 막 그 때리시고 일로 온나? 말이라도 고맙다. 그 농담하는 거 아니다. 일로 온나? 한잔 하자. 이 형님이 스트레스 제대로 한번 풀어줄게. 지금 내 아직 일이 다 안 끝나서 안 되겠다. 다음에 보자. 아, 마시고 빨리 튀어온나? 알겠다. 일단 나중에 연락할게. 나도 놀고 싶다. 아직 안 끝났나?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 계속 술 마시고 있나? 아유, 당연하지. 빨리 튀어온나? 이 형님이 술 한잔 살게. 알겠다. 지금 바로 넘어갈게. 오, 아, 사람 우리 동생 왔나? 뭐 혼자 마셨나? 아유, 혼자 마시면 뭐 술 맛이 나나? 저 아까 애들 한밤 놀다 갔지. 아유, 고생했다. 예. 한 잔 마시라. 아유, 근데 네 얼굴 보니까 엄청 피곤해 보이네. 잠깐만. 안아. 이게 뭔데? 먹이는 이 피로 한 방에 싹 풀어주는 비타민. 이 잠도 잘 온다. 비타민? 술 마시고 먹어도 되나? 아, 괜찮다. 약 아니다. 이 비타민 캔디 같은 거다. 어? 물어. 그래야지 재밌게 놀지. 내일 주말인데. 야, 이 비타민인데 얼마나 힘들게 구한 줄 아나? 이 해외 직구로 구하는 거다. 내가 이 사랑하는 동생에게 내 특별히 챙겨주는 기라. 고맙다 형님아. 그래. 한잔 묵자. 저는 그게 위험한 유흥인 줄 모르고 정말 몸에 좋은 비타민인 줄 알았습니다. 어제 얼마나 마신 거지? 그래도 현진 형님이 준 비타민 덕분인가? 오랜만에 잠도 푹 잤네. 기분도 좋고. 비타민 이름이 뭐지? 해외 직구였다던데 구하기 힘든 건가? 형님아, 잘 들어갔나? 내가 뭐 잘 들어갔지.
그 형님이 어제 준 비타민 있다 아이가. 그거 이름이 뭔데? 그거 내도 좀 사서 먹게. 아 요즘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 만땅인데 진짜 좋더라고. 아유, 좋지. 그 구하기 힘든 거다. 아무 데서나 안 판다. 내가 구해줄게. 아 진짜? 그래. 일단 내 좀 더 잤다가 일어나서 전화할게. 아 그래 알겠다. 바쁘나? 식당이나 카페에서 보면 되지. 차 안에서 기다리라. 아 왔나? 이 근처 가서 밥이라도 함께 할까? 아니다. 내 약속 있어가 빨리 가야 된다. 하나. 아 땡큐. 아 이거 얼만데? 그때 거 이 다 먹고 또 살 때 돈은 그때 받을게. 진짜? 그래. 아 맞다. 니가 맨날 먹지 말고 진짜 피곤할 때 물이 구하기 힘든 거니까. 이야기 뭐라고 그렇게 구하기 힘드노? 의사 처방이라도 받아야 되나? 그런 게 있다 임마. 나 갈게. 약속 장소가 어딘데? 내가 태워줄게. 아니다. 이 건물에서 만나겠다. 간다. 알겠다. 또 연락할게. 내일 정직원 평가 프레젠테이션 잘해야 되는데 이거 신경 쓴다고 며칠째 잠을 못 잤더만 죽겠네. 이거 먹고 한수 푹 자지 뭐. 며칠 전에 하루만 먹었을 때는 그렇게 푹 잔 것 같진 않았는데. 에라이, 더 먹고 푹 자지 뭐. 어머, 저 차 와서라노? 뭐 없고? 아이고. 헐, 안 가고 뭐하노? 이상한데. 이 사람 뭐고? 저기요! 아무래도 이상한데. 신고해야겠다. 여보세요? 여기 로이어 건물 야외 주차장인데요. 차 한 대가 운전도 이상하게 하더니 지금 차단기 앞에 꼼짝도 안 하고 서 있습니다. 운전자가 잠든 것 같은데 술을 마신 건지 약을 한 건지 하여튼 이상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저기요! 최민준 씨, 당신 마약 어디서 구했어? 마약이라뇨? 저는 진짜 마약 안 했습니다.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발뺌하면 안 되지. 진짜 마약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신한형이 피로회복에 좋은 비타민이라고 해서 진짜 마약인 줄 몰랐습니다, 형사님. 자, 친한 형에게 속아서 마약을 복용한 최민준 씨. 박보영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최민준 씨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상황인데요. 친한형이 피로회복제로 준 비타민이 마약이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의아하실 수 있지만 실제 이런 일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고 마약류의 비대면 유통과 다크웹 등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불법 마약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남현지 씨처럼 지인들에게 처음에는 마약이 아닌 비타민이라고 속이고 무상으로 마약을 공급한 후에 중독이 되면
그때부터는 비싼 가격으로 마약을 공급해서 불법적인 범죄의 수익을 얻으려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정말 뉴스를 보기가 무섭게 마약 사건이 참 많은데 그렇죠.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네, 굉장히 심각한데요.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한국이 마약 남용국으로 변해가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유명인들의 마약 범죄 소식이 자주 언론을 통해 노출이 되고 네. 인터넷에 각종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판매 경로를 안내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한국을 마약에 물들게 하고 있는데요. 수사당국에 의하면 작년에 1만 8천여 명의 마약 범죄 사범이 적발됐고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마약 사범이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데 이르게 된 배경입니다. 네, 이야, 2만 이게 명. 올해 사상 2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될 거라는 예측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좀 들리는 게 10대 소년 소녀들도 이 마약 범죄에 노출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작년 검거된 마약 사범 중 10대는 약 300명으로 확인되는데 2018년에 약 100명 정도였던 것에 비교하면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네. 이렇게 1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하게 된 원인은 온라인으로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례로 올해 3월 중학생 A양이 호기심에 인터넷에 마약을 검색한 뒤에 판매자가 보낸 텔레그램 초대 링크를 통해서 송금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회분을 전달받아서 동급생 2명과 함께 투약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예. 또한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처럼 식품 명칭이나 상호에 마약이라는 표현을 남용해서 젊은 층이 마약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도 급증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중독이 될 정도로 맛있다 이런 의미에서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것도 함부로 쓰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최근에 그 슈퍼푸드라고 알려진 햄프시드를 예. 넣은 커피를 대마 커피라고 해서 광고하는 걸 봤는데 이게 그냥 광고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마약을 이용한 광고를 자주 접하는 것도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허물어뜨리려서 실제 마약에 접근할 마음이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마약이 신체 한번 흡수가 되면 쉽게 마약 중독에 빠질 수 있고 뇌까지 손상되며 결국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으로 인한 뇌 손상은 마약을 끊더라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은 절대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에 손대서는 안 됩니다. 손대는 순간 인생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이게 마약이 제가 처벌이 좀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네, 마약류는 크게 양귀비, 아편, 코카인 등의 마약, 프로포폴, 졸피뎀, 필로폰 등의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로 구분되는데요. 처벌 수위는 마약류의 종류와 관련 행위에 따라 상세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마초나 향정나목에 해당하는 프로포폴, 졸피뎀 같은 수면제, 펜타민 같은 식욕억제제 등을 단수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약에 해당하는 양귀비, 아편, 헤로인 등과 향정 감옥에 해당하는 고메오, LSD 등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상습성 등이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네. 자, 이 마약 종류도 정말 많네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자, 다시 드라마 사례로 돌아와서요. 안타깝게도 민준 씨는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인 줄 알고 마약을 복용을 했는데 이런 단순 투약이라도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네, 단순 투약, 소지인 경우에도 당연히 처벌이 되는데요. 네. 초범이라도 투약 또는 흡입한 약물의 양이 어느 정도이고 종류가 무엇인지, 그 목적은 무엇이고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마약류를 접촉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서 처벌 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민준 씨는 친한 형에게 속아서 투약을 한 것이고 내 뜻이 없었다. 자기 의사에 반해서 마약을 투약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좀 낮아지거나 무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까? 네, 최민준 씨의 경우에는 단순 투약으로 볼 수 있고 그 횟수는 3회 정도로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고의범,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민준 씨의 경우 남현지 씨로부터 받은 알약이 피로회복제로만 알아듣지 단 한 번도 마약이라고 의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위를 잘 소명한다면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 그러면 지금 최민준 씨가 무혐의나 무죄가 된다면 그 약을 주게 된 그 형님이죠. 남현진 씨도 어떻게 무죄가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남현진 씨는 민준 씨에게 준 알약이 합성 마약인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급책으로서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네. 특히 마약 범죄는 성매매와 같이 행위자 외에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로 자수하지 않는 이상 범행 발각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단순 투약 및 소지자들을 검거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공급책인 상선을 잡기 위해서 투약자들을 정보원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민준 씨가 알약을 투여한 경위를 상세히 수사기관에 얘기하면서 공급책인 남현진 씨의 검거에 도움을 준다면 보다 쉽게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그리고 저는 이것도 궁금한데요. 지금 민준 씨가 환각 상태에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잠이 들었잖아요. 네네. 다행히 이제 목격자 신고로 2차 사고는 나진 않았는데 실제 최근에 이슈가 된 롤스로이스남 그 사건도 있었고 이렇게 좀 마약에 취한 환각 상태에서 2차 교통사고를 내는 이런 경우 좀 당연히 가중처벌이 되겠죠? 네, 당연히 가중처벌이 되고요. 마약을 투약한 범죄는 마약류의 범죄로 2차 사고는 새로운 별개의 범죄로 각각 성립하게 되어서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범행 당일 시술을 위해서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2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냈는데요. 네. 검찰은 마약 관련 범죄 외에 특가법 위반, 도지치사도 함께 적용해서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야, 이게 이제 마약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문제고 우리나라에서 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단속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요즘 이게 관세청에서도 이걸 단속을 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예, 관세청에서 매우 강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관세청의 마약 단속 압수수색은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2020년 3건에 불과했던 마약 단속 압수수색이 2022년에는 342건으로 110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야. 작년 관세청 압수수색 건수 총 680건 중에 절반 이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 마약 밀수 차단을 위해 통관 검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이 다시 손을 또 대지 않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강력한 치료 프로그램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약 사범의 효과적인 치료, 재활을 위해 법무부는 올해 6월경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마약 사범에 대한 치료, 재활을 정책을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마약 사범 재활팀을 구성했습니다. 재활팀은 치료 재활 프로그램 개선, 전문 인력 양성, 관계부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특히 마약 범죄로 수용됐다가 석방된 사람들이 다시 마약에 손대는 것을 교정시설에서의 치료, 재활로 차단하는 것은 개인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독자 본인의 의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본의 아니게 마약을 복용하게 된 최민준 씨에게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최민준 씨 많이 놀라고 당황하셨을 텐데요. 침착함을 유지하시면서 어떤 경위로 알약을 먹게 되었는지 소상히 경찰에 소명하고 수사에 협조한다면 고의성이 부정되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준 씨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공급책인 남현진 씨를 검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보다 더 빨리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쁘다. 우리가 둘 다 경험도 있고 하니 결혼식을 좀 조촐하게 할 건데 당신 좀 서운하지 않아? 아니야.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되는 거지. 우리 딸 가율이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건데 아직 어려서. 다음에는 가율이랑 같이 가족 여행도 가자. 알겠어요. 너무 고마워요. 예쁘다.
짜잔. 멍. 가유라. 20대에 이혼 경험이 있었던 저는 1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아내와 가유리를 만나 재혼을 했습니다. 새로 가정을 꾸린 저는 이혼의 상처를 극복했고 여느 가정과 다름없이 안정적인 삶을 되찾았습니다. 과일 먹자. 빨리. 아참, 가유리 초등학교 입학식이 언제지? 아, 내년 3월. 아직 몇 달 남았다. 좋긴 하던 가유리가 언제 이렇게 다 컸지? 아빠, 내가 키는 좀 크다. 근데 그 가율이 학교 가면 당신이랑 성도 다르고 그 혹시라도 애들이 놀릴까 봐 걱정이다. 그래서 말인데 여보, 내가 알아보니까 가유리를 친양자로 입양을 할 수 있다던데. 친양자로 입양? 친양자로 입양하면 법적으로 가유리랑 내가 진짜 부녀지간이 될 수 있다더라고. 우리 그거 하면 어떡했노? 그럼 애 아빠랑 가율이는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는 거가. 그렇지. 그 사람도 새 가정 꾸리고 자식도 낳았다며. 계속 만나봐야 가율이만 혼란스럽고. 내가 아빠 노릇 잘 할게. 여보, 근데 괜찮겠나? 아, 그럼. 우리 가율이 성만 다르지 이제 내 딸이나 다름없다. 친양자제도 그거 신청하자. 알겠어요. 딸 가율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저는 친양자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네, 예. 서울 본사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갑자기 2박 3일 출장을 가라니. 근데 문이 왜 열려 있지? 일단 옷까지만 챙겨가자. 농담이 너무 심하잖아, 자기야. 근데 이것들이 그냥 여보. 와, 야, 내 이럴 줄 알았다. 맨날 집은 신경도 안 쓰고 전화통만 붙들고 살더니 바람을 피워. 그것도 내 집에서. 여보, 내가 잘못했다. 여보. 뭐 잘못. 야, 니는 애 엄마가 돼도 부끄럽지도 않나? 여보, 엄마만 봐도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렇게 해. 됐고, 나는 바람핀 여자랑 죽어도 같이 못 산다. 여보, 한 번만 봐주면 내 다시는 안 그렇게. 됐고, 니랑 내랑 이혼이다. 알았나? 여보. 그렇게 저희는 다시 남이 됐습니다. 잘못했어. 딸 가유리의 친권과 양육권은 아내가 갖고 저는 양육비를 지급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면접 교섭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유리 오랜만이네. 날 추우니까 가율이 빨리 보내래. 알겠다. 가유라, 이제 가자. 가율이 내가 데리러 갈게. 벌써? 아직 2시간밖에 안 됐는데. 가율이 오늘 영어 학원에서 파티가 있어서 가야 된다. 그런 말 없었잖아. 내 깜빡했다. 지금 데리러 갈게. 뭐지? 가유라, 엄마가 영화학원 가야 한다고 데리러 온다네? 영화학원 오늘 안 가는 날인데. 오늘 파티도 있다던데? 파티를 어제 했는데. 가율아, 가유라, 아빠랑 좀만 더 놀다 갈까? 오늘 파티도 없다면서. 그냥 엄마랑 갈래. 들었지?
애 아빠도 아니면서 뭐 매주 애를 보겠다고. 우리 이만 갈게. 가자, 가유라. 그날 이후 아내는 양육비만 받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딸과의 면접 교섭에 불성실한 태도를 임했고 최근엔 아예 면접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얼도 못 보는데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가유리한테 계속 양육비만 주고 진짜 이게 맞는 건가? 아이씨, 대체 어떻게 해야 되노? 모르겠다.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문지영 변호사님, 자 먼저 김승태 씨가 지금 가유리를 친딸로 입양을 한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친양자 입양 제도를 활용하셨는데요. 친양자 입양 제도는 그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네. 법률상 친자 관계를 인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친양자로 그러면 입양이 되면 가유리의 생물학적 친부, 그 낳아주신 친아빠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끊어지는 겁니다. 예, 우리 민법상 자는 이제 친자와 양자가 있습니다. 네. 친자는 핏줄, 혈연 관계로 이해하시면 쉽고요. 양자는 기존의 일반 양자 제도, 그러니까 입양이 돼도 친생 부모와 양부모 양쪽 모두와 이어진 상태의 양자 제도와 친생 부모와의 관계는 끊어지는 완전 양자, 즉 네. 친양자 제도가 있습니다. 가율양은 친양자, 김승태 씨의 친양자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친부와는 이제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인 겁니다. 네. 야, 그러면 일단 법률적으로 완전한 친부모가 된 건데 이거 일반 입양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 입양을 하면 아이의 성씨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가족이기는 하지만 성과 본이 저절로 바뀌는 거는 아닌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양부모하고 성과 본이 달라서 불편을 겪거나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죠. 네. 그 양부모들이 친양자 입양 제도를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민법이 908조 3에서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에 출생자로 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친양자는 제2의 출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제 양부모가 친생 부모로 기재가 되고 입양 사실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과거 친생부의 역할은 다 끝나게 되고 이제 아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새로운 아빠 김승태 씨가 오로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친양자 입양 요즘 아무래도 재혼 가정이 많다 보니까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쉽게 결정이 되나요? 무조건 허가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양자가 되는 아이의 복리인데요. 아이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하게 되면 법원이 허가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가 이제 공동으로 입양을 원할 때 가능하고 네. 드라마의 김승태 씨 경우처럼 부부 중에서 일방이 배우자의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라고 할 때는 1년의 혼인 기간이 유지돼야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또 친생 부모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김승태 씨는 친양자로 입양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친생자 관계라서 이혼을 하고 나서도 딸 가을이 양육비를 이제 주게 된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배우자와 이혼을 하더라도 핏줄을 따라 형성되는 가족관계와 법적인 효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김승태 씨는 가율양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야, 근데 이게 지금 승태 씨가 양육비를 지급을 해야 될까요? 지금 면접 교섭 같은 경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네. 거기다가 내 핏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아마 김승태 씨가 이런 경우까지는 세세히 생각을 못 하셨을 수 있는데 일반 양자가 아닌 친양자로 가율이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가율이에게 법적인 아빠는 오로지 김승태 씨이고 면접 교섭이 다소 활발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여전히 있으십니다. 네. 참 이게 잘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친양자로 입양을 한 거니까 혹시 이거를
조금 취소할 수는 없는 건가요? 친양자 입양 취소는 이제 기간 제한이 있고 또 청구권자 제한도 있습니다. 입양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친생 부모가 제기하는 경우이고 현재 김승태 씨에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좀 아이에게는 좀 가혹하긴 하지만 예. 입양이 있으면 그 반대되는 파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파양은 안 되는 겁니까? 친양자 경우에 파양이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네. 저도 파양 허가를 받아본 적이 거의 전무할 만큼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친양자는 제2의 출생이고 핏줄, 혈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내 마음대로 혈연을 끊기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스위스나 이런 국가에서는 친양자의 경우에는 파양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독일, 일본도 아이를 위한 파양, 그러니까 유기당하거나 학대당하는 경우죠. 아이를 위한 그런 경우에 파양은 인정이 되지만 양부모를 위한 파양은 아예 인정이 안 되는 입법례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그 정도는 아니어서 친양자의 경우에도 파양이라는 그런 제도 자체는 인정이 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파양 제도라는 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럼 김승태 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 같은 걸 해야 될까요? 일반 입양의 경우라면 일정한 경우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이나 이런 걸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이 사건은 또 아쉽게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친양자 관계이기 때문에 민법이 정하고 있는 친양자의 파양 요건 거기에 따라서 법원 허가를 받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그 파양 요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파양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법률의 규정을 보면 이제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지를 현저하게 해할 때, 그리고 반대로 친양자가 양부모에 대해서 폐륜 행위를 해서 또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때 이런 경우를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방 나온 요건 중에 폐륜 행위라는 게 이 폐륜 자체가 좀 모호하거나 윤리적인 개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입니까? 예, 이 폐륜 행위라는 게 결국은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구체화될 수밖에 없는데 네. 저희가 이제 가족법 세미나나 이런 실무상 논의되는 것들로는 양자가 양부모를 살해하려 하였거나 실제로 살해한 경우 아이고, 예. 이렇게 좀 극단적인 경우들이 있고요. 예, 예. 근데 오히려 이제 파양을 허가받지 못한 사례가 더 많은데요. 양자가 기대한 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학교 폭력, 또 청소년 범죄 혹은 소액 결제 사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양부모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 경우 이런 행위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파양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야, 그 정도면 사실 친자식도 호적을 판다 그러는데 정말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양이 아예 안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예. 네, 친양자 제도 자체가 이렇게 대를 잇기 위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로지 아동의 복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의 복리 실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 허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가정법원이 양육 상황, 또 입양을 하는 동기, 양육의 능력 이런 부분을 대단히 꼼꼼하게 심사를 해서 허가 심판을 통해서 형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 양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협의로도 파양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친양자는 그런 개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네. 당연히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즘 이렇게 재혼 가정에서 친양자 입양이나 파양을 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예, 실무상 아쉽게도 입양을 문의하시는 경우보다 파양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고. 예상했던 것보다 강한 구속력에 이제 당황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상담자 분들이 이제 단순히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동질감을 높인다, 친구들에게 놀림받는 일이 없게 해야 되겠다, 이 정도 인식으로 친양자를 문의하시는데요.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네. 재혼 배우자와는 이혼하면 그 길로 남남이고 또 법적 고리가 전혀 없지만 상대방의 자녀는 내 핏줄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과 무관하게 내 자식으로 남는 겁니다. 결혼할 때는 사실 이혼을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김승태 씨나 가율 양 같은 경우는 폐륜 행위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가율 양이 언제 이렇게 몇 살이 될 때까지 이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민법상 성년 민법 제4조에 따라서 19살까지 김승태 씨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네. 자, 참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게 만약에 시간을 좀 돌릴 수 있다면 지금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는 상황에서 혹시나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을까 봐 친양자 입양이라는 것을 결정했는데 이게 혹시 모를 가능성에 좀 대비해서 친양자 입양 말고 좀 선택을 했을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이제 저에게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네. 저는 성본 변경 제도를 통해서 전혼 자녀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는 그런 방법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이게 민법의 성본 변경 제도를 이용해서 자녀의 성을 바꾸시는 방법이 훨씬 더 쉽고 또 도움이 되고 참고로 법률적인 비용도 적게 드실 거고요. 김승태 씨처럼 이렇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일말의 대비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게 성본 변경 신청할 때는 주의사항 없습니까? 뭐 다시는 성을 못 바꾼다든지 뭐 이런 건 그렇지는 없는가요? 않습니다. 이제 사실 특별히 주의하실 점은 없고 가정법원이 이 성본 변경에 있어서는 마치 후견자의 지위에서 세심하게 살펴서 허가를 해주시기 때문에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시라면 걱정하실 부분은 특별히 없습니다. 네. 자, 친양자 입양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 무겁게 그 책임감을 느끼면서 선택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전 배우자와 또 이런 문제를 겪고 계신 또 많은 분들 계실 텐데 그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재혼 가정의 경우에 이제 호의적인 마음에서 친양자 결정을 하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렇지만 친양자가 되면 양자도 또 양부모도 대단히 강한 약속에 묶이게 되는 것이고 이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재혼 배우자와 이혼을 하더라도 내 자식으로 끝까지 양육 의무를 다할 수 있다는 정도의 각오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달수까지 절에 나오는데 진짜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네. 달수야, 형님 왔다. 아이고 어제도 와놓고서는 무슨 일 안 하는겨? 오늘 일찍 마셨다 이가. 손님도 없는 것 같은데 한잔 할까? 예. 우리 가게 건물주께서 한잔 하자 하면 뭐 한잔 해드려야지. 아이, 건물주는 무슨. 건물주 아이가 형님 아버지한테서 이 땅이랑 건물 물려받고 물론 그 덕에 나도 싸게 빌려가지고 장사하지만은 형님한테 항상 고맙다. 아이, 고맙기는 무슨. 아이, 니하고 내하고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지가 40년이 넘는다. 그러면 친형제지. 아이가? 맞습니다. 아 형님, 근데 우리 가게 인근에 재개발된다는 그런 소문 때문에 난리던데. 재개발은 무슨. 말만 돌지 제대로 생사되는 게 없더만. 그 맞다. 그러고 나는 이 땅 절대 안 팔기다. 우리가 이 동네에서 산 게 얼만데 못 팔지. 형님이 이 땅이랑 팔면 나도 좀 그렇다. 걱정하지 마라. 그럴 일 없다. 자, 한잔해. 근데 저 준비해볼게. 맞지? 응. 안녕하세요. 누구신데요? 저 로이어 지역주택조합에서 나왔습니다. 그 로이어 식당 부지 소유주님 되시죠? 예, 그런데요. 저희가 그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지를 파실 생각이 없으신가 해가지고요. 그 땅 팔 생각이 없으니까 그만 가세요. 저 소유주님 너무 단호하게 거절만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평당 진짜 섭섭하지 않게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가세요. 알겠습니다.
아, 그 부지는 꼭 확보해야 되는데. 아, 저렇게 요지부동이면 쉽지 않겠는데. 아, 골치 아프네. 지역주택조합에서 왔다 갔다며. 그래. 이 식당 부지 팔아라고. 그래서 팔기가 아니? 팔 생각 없다. 저렇게 진행 잘 되고 있다 해놓고 무산되는 경우도 많고,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가 고생해서 산 땅인데 못 팔지? 아니, 안 판다. 그래 형님아. 나도 여기서 20년이나 장사를 했고 정들어서 못 떠난다. 갈 데도 없고. 절대 팔지 마라. 그럴 일 없다 임마. 이게 뭐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허가공고? 우리 땅 일부에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보상을 받으려면 법에서 정해진 협의 절차를 따르라고. 잠깐만. 사업 시행자 로이어 지역주택조합? 여기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찾아왔던 사람 아이가? 아니, 지역주택조합에서 국가에서 하는 도로 개설 사업을 한다고? 참, 말도 아니다. 아니, 일부만 수용되면 그럼 나머지 땅은? 여보세요? 소유주님 통지서 받으셨죠? 그 부지가 이번에 수용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의논을 좀 했으면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땅 팔 생각 없습니다. 소유주님, 이번 사업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수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팔 생각 없다니까요. 안 팔겠다고 하면 내가 네 알겠습니다 할 줄 알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장사가 왜 이래 안 되노? 맨날 적자다 적자. 네, 실례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사장님 되시는가요? 예. 저희 로이어 지역주택조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네, 이 부지가 국가 공익사업 중에 도로가 개설될 거거든요. 아, 그런 거면 우리 형님한테 이야기를 하셔야죠. 만났죠. 만나서 설명드렸는데 무조건 안 판다고 하시니까. 근데 이게 안 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국가에서 하는 거라 사장님이 설득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아니, 형님도 형님이지만은 그러다면 내도 보상 못 받고 다른 가게 알아봐야 되는데요. 세입자도 보상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 소유주분이 형님분께서 너무 완고하게 협의를 지금 거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어차피 수용될 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해가 좀 크실 건데. 그러면은 내가 설득 한번 해볼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세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단 말이지.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돼갖고 가게 접을까 했는데 잘 됐네. 형님, 그 토지 수용 보상인가 그거 우리 협의해보자. 절대 팔지 말자며. 니까지 왜 그러는데? 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 판다고 무조건 버틸 게 아니더라고. 이게 공익사업이라서 언젠가는 팔아야 된단다. 시간 끌면 끌수록 보상도 작단다. 그리고 세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단다. 달수야, 지역주택조합이 나라 공익사업 시행자라는 게 말이 되나? 그리고 그 건물은 무허가 건물인데 무슨 보상금이 나오겠노? 제발 정신 좀 챙기라 임마. 형님이라 그래 똥꼬집 부릴 게 아니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될까 이가 이야기를. 아이고 참 답답하네. 아이고 답답해라. 전마까지 와 그러노? 사람 마음 심란하게. 이거 어째야 되노?
네, 절대 팔지 말자던 친한 동생까지 이제는 뭐 협의를 해보자라고 하니까 종수 씨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김종수 씨가 소유한 토지 주변이 뭐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소문만 무성하다가 지금 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면서 이제 토지 수용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자, 김경래 변호사님, 이 자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김종수 씨 마음이 참 심란하고 복잡해 보입니다. 우선 이 도로 개설은요, 이 대표적인 공입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용에 관해서는 이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거 줄여서 우리가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는데 이 토지보상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보상법이요, 워낙 난해하고 어려워서 저 같은 변호사들도 쉽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들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겁니다. 오, 변호사님들도 어려운 법률이라고 하니까 살짝 긴장이 되는데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역주택조합, 이거는 민간 개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도로 개설 같은 공익 사업을 지역주택조합에서 할 수 있나요? 네, 우리 MC님 아주 매우 좋은 질문인데요. 원래 이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은 이게 주택법에 근거한 민간 개발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게 공익사업에 관한 이 토지보상법의 이 토지 수용 권한이 없고 토지 소유자에게 이게 매도 청구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지역주택조합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 사업 인정을 받아서 사업 시행자로 이 지정이 되었다 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그때부터는 이제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 수용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그 인근의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을 도시계획에 따른 이 도로 등 이 개설에 관한 이 공익사업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제가 이 사건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로이어 지역주택조합은 적법하게 이 도로 개설 관련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익 사업의 이 대상에 포함이 되게 되면 수용을 아예 피할 길이 없는 겁니까? 사실 결국 이게 최종적으로는 수용 자체를 피할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는요, 이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 토지보상법은 여기서 말하는 이 보상관계 법률의 대표적인 법률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공 필요, 즉 공익 사업을 위한 그 수용 절차를 원천적으로 이 저지할 방법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김종수 씨가 이 수용을 피할 방법은 없다는 건데, 자, 어쩔 수 없이 토지가 수용이 된다면 종수 씨 입장에서는 보상이라도 적절하게 잘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이 도로 개설 등이 공익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사업 시행자가 정해준 가격으로 보상을 받아야 할 그런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먼저 이제 협의 절차를 거치고 이 협의가 잘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 이 재결을 받게 되는데, 그 재결을 받게 되면 그 재결에서 정해진 보상 금액이 타당한지 여부를 얼마든지 이 다툴 기회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 수용에 대한 그 보상금의 어떤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네, 이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기관을 통한 이 감정을 받게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3인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 3인은 원칙적으로 이제 사업 시행자,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주택조합이 되겠죠. 네. 그리고 관할 시도지사, 그리고 토지 소유자, 우리 김종수 씨, 네. 각각 한 명씩 이제 추천을 한 감정기관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김종수 씨도요, 이 감정기관을 찾아서 추천할 권리가 있는 거죠. 네. 만약에 이렇게 추천하지 않으면 2인으로도 이 감정이 가능합니다. 그 협의가 안 되면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 재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다음엔 어떤 절차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이게 협의가 안 되면 먼저 이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게 재결을 받게 되는데, 그 보상금에 이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재결에 대해서 또 불복하게 되면요, 결국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요. 이 수용이라는 게 이게 강제적인 것이 되다 보니 여러 차례 이제 이의나 불복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은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김종수 씨의 토지에 이제 건물이 있잖아요. 네. 이걸 절친한 동생 최다수 씨가 임차해서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우리 김종수 씨가 이게 무허가 건물인데 왜 보상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사실 이게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라고 해도요,
이 수용할 때에는 이 지작물로 보아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근데 다행이긴 한데 만약에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도중에 계속해서 보상을 목적으로 무허가 건물을 올리거나 이러면 그것도 보상이 되나요? 당연히 뭐 그런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요. 예. 우리가 이제 무허가 건물 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보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공익 사업에는 사업 인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사업 인정 고시일 기준으로 당시에 존재하는 무허가 건물까지만 이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인정 고시 이후에 무허가 건물을 함부로 지었다고 해서 이 보상 받을 수는 없겠지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지역주택조합 관계자의 말처럼 지금 세입자인 최달수 씨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알아보니까요, 이 최달수 씨는 건물 1층에서는 식당 운영하시고 예. 또 2층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 겸 거주자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다 보상이 가능하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네, 이 하나는 이제 1층 식당 운영자니까 예.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또 이제 2층 거주자이기도 하니까 이제 이주 대책에 따른 보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요, 영업하는 경우에 사업 인정 고시 1년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주거 이전비 보상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이 다소 까다로우니까요. 우리 지역주택조합 관계자인 이동원 씨 이 보상이 가능하다. 그 말만 섣불리 믿고 판단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김종수 씨가 걱정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토지 중에 일부가 이제 도로 개설을 하면서 수용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머지 일부 그게 짜투리 땅이 돼가지고 쓸모없는 땅이 되게 됐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보상이 가능합니까? 네, 이런 경우도 이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게 토지의 이게 중요한 일부분이 수용되고 네. 이 수용되지 않고 이게 남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잔여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잔여지는 이제 종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현저하게 곤란하다면, 즉 이제 이제는 쓸모없는 정도의 그런 짜투리 땅만 남았다면 이 부분도 매수하거나 수용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업 인정 이전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이 잔여지를 매수해달라고 해야 하고 사업 인정 이후에는 이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을 청구해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업 인정을 기준으로 매도 청구를 할 것인지 수용 청구를 할 건지 방식이 서로 달라지니까요. 이런 절차도 꽤 복잡하니까 그러네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자, 오늘 토지 수용 보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세부 사항을 열어보면 더 복잡할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수 씨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 공익사업 수용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이렇게 숙지하지 않으면 손해보기가 쉬운데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협의해서 적절한 가격의 보상을 받는 것이겠지만 그게 이제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먼저 이 부동산 전문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서 협의 과정, 감정평가, 그리고 재결,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행정소송까지도 대응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저도 이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의뢰를 많이 받아보고 진행하지만 가끔 보면 이제 무조건 높은 가격으로 보상받아 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목적은 좀 곤란합니다. 우리 김종수 씨의 경우에는 먼저 이 감정평가라든지 여러 시세를 알아본다든지 이 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인 목표를 우선 정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잘 받아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